20세기 한국 소설 5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채만식. 김유정.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의 주인공 피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지만 신식 교육을 받은 인텔리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취직을 위해 신문사 사장 등을 찾아가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친구들과 술집을 전전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던 중 시골에 있던 아들 창선을 더는 돌볼 수 없다는 형의 편지를 받고 아들을 인텔리로 키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결국 인쇄소 과장에게 아들을 수습공으로 맡기며 피는 자신의 인생이 레디메이드처럼 완성됐지만 팔리지 않는 기성품과 같음을 자조한다. 채만식의 소설 명일은 일제강점기 서울 마포에서 지식인 부부인 범수와 영주가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대학을 졸업한 범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무기력하고 자조적인 상태이며 아내 영주는 자식 교육을 미래의 희망으로 여기며 학교 보내기를 주장해 부부간 갈등이 심하다. 범수는 돈을 구하려다 도둑질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두부를 훔쳐먹다가 들킨다. 결국 영주는 어린 아들만이라도 학교에 보내기로 하고 범수는 큰아들을 공장에 보내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을 풍자적으로 그린다. 채만식의 단편소설 치숙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5년간 옥살이를 하고 폐병에 걸린 오촌 고모부 아저씨와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며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려는 조카 나의 대립을 그린다. 아저씨는 지식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지만 현실에 무능하고 도덕적 흠결도 있다. 반면 나는 현실에 순응하며 친일적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 두 인물 모두 일제강점기 민족과 개인의 갈등과 좌절을 상징한다. 작품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제목과 달리 나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풍자하며 시대의 가치 혼란을 비판한다. 채만식의 논 이야기는 한생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치며 겪는 농민의 고난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한생원은 아버지의 부지런함으로 얻은 논 대부분을 관청의 횡포와 노름빛, 일제의 수탈로 잃고 남은 논마저 일본인에게 팔게 된다. 해방 후 일본인이 떠나자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달라져 있지 않음을 깨닫고 허탈해한다. 한생원은 국가나 해방의 의미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며 농민의 삶이 해방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채만식의 도야지는 해방 후 혼란한 시대, 국회의원 선거를 배경으로 속물적인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대립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문태석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아버지 문영환과 가족, 주변 인물들의 이권과 명예욕, 위선적인 모습을 경멸한다. 문영환은 당선을 확신하며 축하잔치용 대지까지 준비하지만 결국 선거에서 낙선한다. 소설은 해방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은 사회의 부패와 허위,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순수함을 대비시키며 한국 정치 풍토의 민낯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는 헐벗고 굶주린 유랑민 여인이 산골의 가난한 주막집에 걸식차 들렀다가 주인 모자의 호의로 며칠 머무르게 된다. 여인은 본의 아니게 작부 노릇과 곤욕을 치르며 주인과 아들 덕돌이의 집요한 권유로 결국 덕돌이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여인은 어느 날 밤 덕돌이의 옷을 챙겨 도망친다. 그녀는 사실 근처 폐가에 병든 남편이 있었고 남편을 위해 옷을 훔쳐 도주한 것이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농촌의 빈곤과 여성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다. 김유정의 금단은 콩밭에 성실한 농사꾼 영식은 친구 수재가 콩밭에 금이 묻혀있다고 꾀자 아내의 부추김까지 더해져 콩밭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금은 나오지 않고 영식은 초조해져 쌀을 빌려 산재까지 지내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영식은 아내와 다투고 수재는 두려움에 흙을 금이라 속이며 도망칠 결심을 한다. 이 소설은 일확천금의 헛된 욕망과 일제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해학적으로 그린다. 김유정의 만모방은 정과자이자 만모방인 응칠이 주인공이다. 과거 성실한 농사꾼이었으나 빚에 쫓겨 가족과 이별하고 도박과 도둑질로 전락한 응칠은 동생 응호가 있는 마을로 돌아온다.
어느 날 응호의 벼가 도둑 맞자 응칠은 도둑을 잡으려 잠복하다가 결국 도둑이 동생 응호임을 알게 된다. 응호는 소장료를 피하려 벼를 훔친 것이었다. 응칠은 절망하며 동생을 업고 마을을 떠난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현실과 인간적 고뇌를 그린다. 김유정의 본범은 순박한 나가 장인의 집에서 대릴사위로 3년 넘게 머슴살이를 하며 장인의 딸 점순이와의 결혼을 기다리는 이야기다.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핑계로 혼인을 미루며 나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점순이의 재촉에 나는 장인과 몸싸움까지 벌이지만 결국 내년 봄에 결혼시켜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다시 일하러 나간다. 농촌 사회의 부조리와 인물들의 해학적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소작인의 아들 나와 마름의 딸 점순이의 순수하고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호감을 표현하지만 나는 이를 거절해 점순이의 심수를 산다. 이후 점순이는 닭싸움을 붙이며 나를 괴롭히고 나는 분노 끝에 점순이의 수탉을 죽인다. 그러나 점순이는 닭을 죽인 일을 비밀로 해주겠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두 사람은 동백꽃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채만식의 풍자와 아이러니로 본 식민지 현실. 1. 1930년대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학의 변화상. 193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 조선 사회는 일제의 노골적인 식민 지배와 수탈 구조가 강화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극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만주 침략, 1931, 중일전쟁, 1937, 태평양전쟁, 1941 등 제국주의적 침탈을 노골적으로 벌였고 이에 따라 조선 사회 역시 혼돈과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카프, KPF, 해체, 작가들의 전향선언, 구인의 결성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프로문학 작가들은 현실적 번화에 직면했고 자본주의적 일상과 도시문화에 매혹된 구인의 중심의 모더니즘 문학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채만식과 김유정은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프로문학과 모더니즘 소설의 한계를 돌파한 작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들은 경향파 모더니즘 소설이 담지 못한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해냈습니다. 이 채만식의 삶과 성장. 채만식은 1902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부유한 농촌지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식민지 지배체제 속에서 집안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에서 귀국한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글을 써야 했습니다. 대가족 제도의 전통적 습속 속에서 성장한 점, 조혼으로 인한 갈등, 집안이 근대화 과정에서 몰락한 농군 부르주아였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채만식은 사립학교 교원을 거쳐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등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1924년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문단의 단편 길새길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신랄한 풍자와 해악으로 당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는 타령, 태평천하 등 전작과 수많은 단편소설, 희곡을 써냈습니다. 일제의 사상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에는 개성독서회 사건에 연루되어 유치장 생활을 하였고 대일협력에 이끌려 친일문학 작품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낙향하여 창작에 전념하다가 결핵으로 1950년 49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 채만식의 성격과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 채만식은 결벽성이 강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해방 후 월북 권유도 뿌리치고 낙향하였습니다. 여러 신문과 잡지를 오가며 기자로 활동했고 10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로서의 경험은 그의 소설이 비판적 관찰자의 시각을 강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정 문학 유파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이고 고독한 창작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행보는 오히려 문학적 긴장으로 작용하여 시대적 난국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그 어떤 작가나 작품에도 쉽게 열광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과 문학 역시 냉소와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족 부양의 압박과 글쓰기의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친일로 기울었으나 해방 후 이를 비판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민족의 죄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4. 채만식 소설의 특징. 풍자와 아이러니, 그리고 대화체의 힘. 채만식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물의 희화와 풍자, 아이러니, 패러디입니다. 그는 인물들에 대한 풍자와 희화화를 통해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냅니다. 풍자는 대상에 대한 강렬한 부정의식을 통해 현실의 왜곡된 측면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는 힘을 갖고, 아이러니 역시 환멸적인 현실을 반어의 어법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풍자와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채만식 소설에서 이러한 풍자와 아이러니의 정신은 불합리한 식민지 현실을 더욱 강렬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채만식 문학에서 시대의 긴장을 포착하는 이 풍자 정신이 약해졌을 때 느슨한 신변소설과 친일문학 작품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는 다시 날카로운 풍자와 아이러니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소설은 전통의 해체와 근대 문물의 수용 사이에서 혼란과 모순을 겪던 당대 지식인의 내면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5. 구체적 작품 분석으로 본 채만식 소설의 전략. 채만식은 풍자, 아이러니, 그리고 요설이라 불리는 능란하고 화려한 입담과 문체로 현대 독자에게도 읽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인물들의 대화는 풍자와 아이러니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상황에 대한 서술을 주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배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가 능청스럽게 대화에 끼어들기도 하며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 하나의 상황이 각기 다르게 해석되어 독자 역시 생각할 여지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채만식은 사투리, 외래어, 교정, 발음, 표준어 통일한, 사전 편찬 등 언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 표준어와 사투리를 능란하게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표현하고 전통의 붕괴와 근대 문물의 등장이라는 혼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였습니다. 판소리와의 연관성. 동서양 고전의 패러디도 중요한데 대표작 타령과 태평천하는 판소리 형식과 우리 고전소설의 전통적 서사 형식, 풍부한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타령은 심청전, 흥부전의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였고 태평천하는 전통적 판소리 사설체를 능란하게 활용하였습니다. 6. 구체적 작품 예시로 본 채만식 소설의 풍자 전략. 치숙에서는 영리하고 야무진 현실주의자인 조카가 삼촌으로 대변되는 당대 지식인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합니다. 그러나 조카의 비난을 맞받아치는 고모부의 대꾸는 내지인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갖지 못하는 식민지, 조선인의 왜곡된 모습을 겨냥한 풍자로 되돌아옵니다.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나는 조카의 발언과 너희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나고 얼버무리며 무능력을 회피하는 고모부의 말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합니다. 아저씨와 조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서술적 시선. 즉 이들의 대화를 관찰하는 연민 어린 작가의 눈길이 소설의 행간에 배어 있습니다. 이처럼 치숙이 보여주는 대화의 구성 방식은 채만식 소설의 풍자 효과가 어떤 서술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레드메이드 인생과 명일은 1930년대 중반 일본의 파시즘 체제가 강화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감도는 불안과 위협을 담고 있습니다. 명일의 범수는 불란서에서 인민전 선파가 내각을 조각했다는 소식에 관심을 갖지만 생활의 절박함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지식인의 자기 성찰이 무력해지는 전시체제의 상황은 당대 지식인들이 느끼는 사상적 위기감을 암시합니다. 레드메이드 인생의 피는 아들을 인쇄소에 취직시키며 레드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판리였구나라고 자조합니다. 명일의 범수 역시 아들을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 취직시키는 선택을 하며 현실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에 대한 자기 풍자가 사상적 무기력과 체제에 대한 암묵적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 풍자의 대상을 넓게 잡은 채만식의 시선. 채만식 소설에서 풍자의 대상은 지식인, 농촌계급, 지주계급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치수.
에서 풍자의 시선은 어느 한 인물에 고정되지 않고 내지인의 삶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려는 조카도 현실에서 무기력한 지식인 고모부도 모두 비판합니다. 이 객관적인 풍자 자세는 한편으로 허무주의로 향하기도 합니다. 논 이야기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라는 농민의 자조가 난 오늘부터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극단적 무정부주의 신념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주의에도 민족주의에도 쉽게 열광하지 못하는 자기 성찰적 풍자의식은 한계와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8. 채만식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해. 채만식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생생하게 드러낸 대표 작가입니다. 그는 경향파 문학이나 모더니즘 계열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형식을 창출하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독서와 지식욕, 그리고 끊임없는 형식 실험은 그의 소설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소설은 전통적인 구술문학과 근대 소설의 접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사투리의 활용, 판소리계 소설 등 구술문학과의 연관성, 동서양 고전작품의 패러디, 소설의 장르적 확장과 창조적 형식 실험이 돋보입니다. 9. 채만식에게 영향을 준 인물과 동시대 작가와의 관계. 채만식은 유소년 시절 고전소설과 신소설을 즐겨 읽었고 서구 문학, 뚜르게네프, 졸라, 발자크, 입센, 체호프 등 과일본 근대 작가들의 작품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시대 작가 이광수와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으며 염상섭과는 사실주의 정신에서 경쟁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광수와의 관계는 동경에서 비관, 다시 연민과 이해로 변모하며 채만식 자신이 겪은 사상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염상섭과 채만식이 각각 3대와 태평천하를 써내며 우리 근대 소설사의 장관을 보여준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김유정 소설, 해악과 풍자로 비춘 1930년대 농촌의 삶. 1. 1930년대 일제강점기, 농촌과 문학의 시대적 배경. 193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 조선사회는 일제의 식민지 배체제와 수탈구조가 강화되면서 농촌 역시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만주 침략, 1931, 중일전쟁, 1937, 태평양전쟁, 1941을 일으키며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수탈하였고 농민들은 소작과 세금, 강제 징발로 인해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이 시기 문학계는 카프, KPF, 해체와 작가들의 전향선언, 구인의 결성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현실의 여러 측면을 포착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정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삼아 농민들의 삶을 해악과 풍자, 그리고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2. 김유정의 성장 배경과 문학적 출발. 김유정은 1908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농촌의 가난과 고단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이후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민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농촌의 현실을 몸소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소설의 농민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 그리고 현실의 애환이 생생하게 녹아드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김유정은 1935년 소낙비, 산골나그네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하였고 이후 동백꽃, 봄, 만무방, 금따는 콩밭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단편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3. 김유정 소설의 특징, 해악과 풍자, 그리고 농촌 언어의 힘. 김유정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농민들의 삶을 해악과 풍자로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그는 농촌의 가난, 무지,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환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며 현실의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동백꽃에서 점순이와 나, 화자.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시골 청춘의 순수함과 유쾌함을 보여줍니다.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나가 점순이에게 괜히 심술을 부리다가 닭에게 쪼이는 장면 등은 해악과 풍자의 정수입니다. 또한 김유정은 농촌 사투리와 구어체를 능란하게 활용하여 인물들의 말맛을 살리고 농민들의 소박한 정서와 삶의 활력을 표현합니다. 봄에서는 장인과 사위의 결혼 약속을 둘러싼 유머러스한 갈등이 펼쳐집니다. 장인이 올해 봄에 꼭 장가를 보내주마라고 약속하면서도 해마다 봄만 되면 일을 시키고 결혼을 미루는 모습, 사위가 봄이 언제 오나 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장면 등은 농촌의 현실과 인간관계를 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무방에서는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유정은 농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인물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인간애를 잃지 않습니다. 4. 구체적 작품 분석으로 살펴본 김유정 소설의 전략. 동백꽃의 화자인 나는 점순이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닭싸움까지 벌이지만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여 오히려 곤란을 겪습니다. 점순이가 암탉이 수탉을 쪼아 죽인다고 하자 나는 점순이의 심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닭싸움에만 열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영 모르겠다. 는 식의 화자의 투박한 심리 묘사, 닭싸움에서의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말씨 등은 김유정 특유의 해악과 풍자, 그리고 농촌 언어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봄의 주인공은 장인의 올해 봄에 꼭 장가를 보내주마 라는 말을 믿고 해마다 봄을 기다리지만 장인은 아직 봄이 아니다. 일 좀 더 하고 라며 결혼을 계속 미룹니다. 사위는 봄이 언제 오나, 언제나 봄이 오나 하며 애가 타고 이런 상황을 주변 인물들은 저 집 사위 또 속는다며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만무방 에서는 소장농이 된 주인공이 기놈의 세상, 남의 땅에 뼈 빠지게 일해도 내 것이 되는 게 없다고 푸념하면서도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며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김유정 소설의 인물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유머와 해악, 그리고 소박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5. 해악과 풍자의 대상, 그리고 그 의미. 김유정 소설의 해악과 풍자는 농민 개개인뿐 아니라 농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농촌의 가난, 무지, 인간관계의 허위와 위선을 유머와 아이러니로 비틀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장인이 사위를 속이고 결혼을 미루는 봄의 상황, 점순이와 나의 알듯 모를 듯한 사랑싸움, 이놈의 세상을 한탄하는 만무방의 농민 등은 모두 김유정 특유의 해악적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결코 냉소적이지 않고 인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김유정의 해악은 현실의 모순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자 농민들의 삶을 긍정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6. 김유정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와 영향. 김유정은 1930년대 농촌 소설의 대표 작가로 해악과 풍자를 통해 농촌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생생하게 포착하였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으며 농촌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김유정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농촌의 소박한 정서와 인간미, 그리고 해악적 삶의 태도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문학적 자산입니다. 그의 소설은 농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웃음의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